아무래도 뭐 최근에 악재들이 좀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10월 달에 그림을 먼저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자료 제목은 빌드업 진통과 통제된 위험, 시작이 아닌 결과물. 약간 좀 복잡한 제목인데, 빌드업이라 하면 중국 정부가 작년부터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각종 규제들이 겹겹이 겹치는 그런 빌드업 과정, 세팅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안에서 생기는 부작용이나 진통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대신 이게 통제됐다라는 생각을 좀 저희는 갖고 있고, 어떤 시작이 아니라 리스크의 어떤 끝 마무리 혹은 결과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전략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약 보시면 저희가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악재가 중국 쪽에서 많이 겹쳐지고 있고, 실제로 어떤 그 공동부유 이슈도 있었었고, 이제 8월 이후에 그 뭐 헝다 관련해서 부동산 리스크나 9월 달에 이제 전력난 관련해서 제조업 쪽의 리스크, 그래서 요번에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부담을 시장에서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저희는 이 과정이 과연 어떤 정책의 일련의 정책들이 준비된 어떤 정책들을 하다가 이제 어떤 일부 실수도 생기고 그런 거에 대한 보존 과정, 그런 거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볼지, 아니면 통제하기 굉장히 어려운 리스크로 커졌고 이제 리스크의 시작이라고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거기에 따라서 전략이 좀 다를 것 같고요. 저희는 전자에 좀 가깝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시간이 좀 인내력을 가지고 좀 봐야겠지만 4분기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알고 있는 저희 이런 이슈들이 지금 보는 것들이 가장 그 악재의 정점일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중국의 동향이나 보정 과정을 보면서 좀 회복을 보는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최근에 뭐 중국 제조업 지표들 왼쪽 그림 보시면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그림 보시면 부동산 경기도 이제 냉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부터 시행하는 건 디벨로퍼라는 부동산 시행사나 개발사 쪽의 악재였습니다만, 헝다 같은 애들이죠.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주택 거래량이 9월 달에도 상당히 나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시장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거는 물가 압력은 높아지고 있고 PPI라는 생산자 물가가 굉장히 높은 데 비해서 제조업과 부동산 양축이 좀 수요가 나빠지는, 즉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에 대한 우려를 좀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제 전망 얘기보다는 일단 먼저 중국 정부가 이제 올해 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들이 많고 악재를 많이 유발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드리면, 중국 정부는 최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본인들의 치명적인 약점을 제거하는 데 좀 더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점을 더 극대화하거나 일시적인 단기적인 부양보다는 조금 더 약점을 좀 커버하자는 전략으로 좀 가는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중국의 에너지 쪽에 70%가 화력 발전이고, 그리고 석탄이 탈탄소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약점이 될 거고, 부채 문제 쪽도 부동산하고 지방정부의 연결고리가 결국에는 가계 건전성도 해치게 되고, 슬슬 바람을 빼고자 하는 노력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양극화 문제도 치명적인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부유 전략으로 대응을 하는 그 과정들이 결국에는 좀 약점에 집착한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이제 저희 쪽에서 보면 생소하지만 사실 중국 쪽의 경우는 정부가 좀 통제를 강하게 하는 그 국가기도 하고, 시스템 세팅에 굉장히 좀 집착하는 경향이 있고, 이 과정에서 이제 어떤 일련의 과정들은 시장이 이 어떤 시스템 세팅 자체에 몰아붙임에 대해서 조금 일부 패닉이나 진통이 좀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중국 정부 어느 정도 결과물이 발생하면 다시 좀 개입을 해서 완충을 하거나 보정을 좀 하고, 결국엔 시장이 다시 질서를 나름대로 본인들의 질서로 찾는 그런 과정이고, 대외에서 보기에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 리스크로 보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이 좀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이게 어떤 일련의 결과물로 보는 게 맞고, 그래도 최대한 통제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악재를 앞으로 계속적으로 반영이 더 되거나 확대되지 않는 쪽으로 보시는 투자 전략을 가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 갖고 있습니다. 일단 내용이 뭐 많기 때문에 그냥 단기적인 얘기를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 셧다운 얘기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9월 말에 뭐 촛불 켜고 일한다는 둥, 신호등 꺼진다는 둥 얘기가 많은데요. 실제로 어떤 뭐 상당 부분 이제 그 수요에 의한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장들이 꺼지는 이유는 의도되지 않은 게 있고, 또 일부 정부가 의도한 부분도 좀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일단 수급을 보면 얘네가 전력 대란이 날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게, 보시는 왼쪽 그림에 저희가 이제 올해 중국의 전력 수요 같은 경우는 1월부터 8월 사이 누적 그 생산이, 산업 생산이 전년 대비 한 13% 증가했고,
전기 소비량이 14.7%나 증가를 했습니다. 뭐 역대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중에서 이제 제조업이 전기를 얼마나 쓰느냐의 비중이 70%대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이제 산업 생산이 13%인데 수출이 43%나 증가를 하면서 다른 나라들의 공급망이 어려워진 부분을 중국 정부가 작년부터 메우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올해 과부하 쪽으로 이제 이어지게 된 것 같고요. 전력 공급 쪽에서 데이터를 보면은 발전량은 11.3%, 그리고 화력은 12.6%인데, 아시는 대로 발전량이 소비 대비 지금 이제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는, 못 따라가는 측면이 있었었고, 화력 발전이 대략 한 60에서 70% 차지하고 있는데, 화력 발전에 이제 상당 부분 석탄이 중요하다 보니까 석탄의 경우가 올해 전년비 4.4%, 이 포인트가 이제 전력 공급의 차질을 일어나게 하는 요인이 됐고요. 최근에 호주산 석탄 수입 얘기가 많은데 사실 전체 포션은 크지 않습니다만, 어쨌건 이 부분도 수입 쪽에서 마이너스 10.4%로 호주가 수입 급감에 상당 부분 기여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전체 소비에서 한 10% 정도를 수입 같은 걸로 쓰고 있는데, 어쨌건 일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는 또 일부 이것도 타격이 됐을 수 있고, 또 화력 발전 외에 수력 발전이 전체 10%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도 1% 감소를 올해 기록을 하면서, 일부 광동성이나 남방 지역의 경우는 수력 발전 의존도 높았기 때문에 지역별로는 또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력 사용량이 이제 과부하가 걸린 상황에서 제조업이 굉장히 너무너무 좋았었고, 이런 것들이 하반기 들어서 석탄의 생산이 딸리고 구멍이 나면서 가격이 올랐고, 이런 것들이 화력발전소가 돌리면 돌릴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에서 화력발전소가 이제 그냥 생산을 포기하는 형태의 뻗어버린 형태들이 발생을 하면서 악순환의 고리들이 9월에서 10월 넘어오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이 일련의 이제 시스템적인 리스트도 있고, 석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어떤 과욕에서 생긴 문제들이 올해같이 수요가 좋았을 때 좀 화를 불러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부분까지가 의도하지 않았던 부분이고, 의도해서 송전 제한이나 셧다운이 있었던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보시는 이 오른쪽의 그림은 일종의 지방정부 관료가 보는 에너지 소비 관련된 KPI 성과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지금 에너지 소비 관련해서 강도와 총량 두 가지를 통제하는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상반기에 이거를 이제 연간으로 한 대략 에너지 소비 한 3% 정도로 감축하러 이제 목표를 잡고 있는데, 상반기 기준으로 좀 미달한 지역들이 전체 30개 지역에서 한 9개 정도 해당 성들이 상반기에 미달했습니다. 그러면 분기말이나 반기말에 이렇게 이제 성과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9개, 그리고 또 나머지 일부 또 미달한 성들의 경우는 본인들 성 안에 있는 에너지를 좀 과소비하거나 오염멸조로 과배출하는 철강이나 비철이나 화학이나 이런 시멘트나 이런 산업들을 좀 강제로 끄게 하거나, 혹은 이번 10월 1일부터 시작한 국경절 연휴 앞두고 2주 전에 먼저 휴가를 보내버리는 형태의 압박을 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꺼지고 있는 공장들의 어느 정도 보존의 영향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전체 지역으로 본다면 9개에서 10개 지역이 이런 형태의 어떤 셧다운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번 연휴가 끝나거나 분기말 KPI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맞춰놓은 상태라면 또 10월 달에 귀신같이 또 일부 가동이 다시 해제가 되고 중단된 그런 것들이 다시 재개될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도한 부분이 있고 의도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의도한 부분의 경우는 실제로 10월, 11월은 계절적으로 이제 또 켜줘야 되는 시즌이라고 좀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시장이 9월에 놀랬던 것들이 가장 정점일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이 부분입니다. 어쨌건 지금 이로 인한 후폭풍으로 인해서 상품 가격들이 올랐다라는 건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부동산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헝다 이슈는 워낙 최근에 크게 부각이 됐고, 조금 수면 아래로 내려간 것 같아 보여도 홍콩 시장에서 부동산 관련주들의 불안감이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것도 비슷한 좀 말장난일 수 있지만, 헝다발 부동산 리스크가 아니라 지난 1년 반 동안 했던 부동산 규제 사후적으로 생긴 헝다 리스크다.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헝다에 대해서 저희는 직접적인 개입을 하기 좀 어려운 게, 지난 한 1년 반 혹은 더 길게 보면 3년 동안 은행 규제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규제 관련해서 공급자, 즉 디벨로퍼 대상으로 하는 이런 일련의 정책 빌드업 과정을 가졌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 빌드업 과정을 무시하거나 부정을 하고 직접 개입하기가 일단은 쉽지 않습니다만, 어쨌건 간접적으로 지방정부나 국영기업들이 해체 작업이나
일부 사후적으로 파산에 대한 부분을 질서 정연하게 하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 될 것 같고요. 어쨌건 헝다그룹은 지금 현재 그 싸게 토지를 매입해서 박리담회하는 형태의 전략들이 올해 굉장히 어그러졌고 분양시장이 냉각되면서 더더욱 악순환으로 가다 보니까 내년 대략 상반기 정도에 실제 지금 연말까지 갚아야 될 달러 이자 이런 급들 말고요. 정말로 대출 상환하고 이런 것들의 부담이 워낙 커서 사실상 파산 위험은 굉장히 크다. 하지만 이게 길게 듀레이션을 늘려서 연착륙을 시킬 가능성은 좀 높지 않나 생각을 좀 갖고 있고, 더욱더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헝다는 연말까지는 이자 부채 이런 거, 그러니까 기술적인 디폴트는 안 낼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고 좀 지연되겠지만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지금 냉각되고 있다는 걸 오히려 더 걱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헝다가 아닌 지역 그 나머지 기업들, 특히 중소형 업체들도 최근에 좀 흔들릴 수 있는 부분들이 분양 시장이 8월 이후에 상당히 냉각되고 있고 중국은 9월 신학기이기 때문에 9월 달이 보통 부동산 대목인데 상당히 최근 분양 시장이 냉각되고 있고 한 30%씩 감소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규제 완화 신호가 언제 들어오는지를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행히도 이번 국경절 연휴 앞두고 인민은행이 건전한 시장 발전과 또 일부 이제 주택 수요자들의 어떤 합법적인 권리를 좀 보장하겠다. 뭐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지금 일련의 헝다 같은 그룹의 사태들이 파산이 발생했을 때 미분양이라든지 혹은 선제적으로 분양한 프로젝트들이 이제 어그러지는 이런 문제를 또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혹은 앞으로 수요에 대한 부분도 실수요자에 대한 부분은 보장하겠다는 걸 저는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규제가 아직 뭐 180도 반전됐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난 1년 반 동안 했던 결과물로 지금 이런 일련의 사태가 났기 때문에 되돌림의 시간이 돌아온 게 아닌가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연말까지 규제 완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는 이대로 규제를 계속 밀어붙인다면 내년 상반기에 경착륙 위험이 굉장히 커지지만 저희는 1분기, 그러니까 내년 1분기 전에 바닥을 좀 확인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연결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단 제조업 셧다운이나 경착륙 관련 위험은 4분기에 점차 완화될 것이고, 아쉽지만 10월 첫 주, 둘째 주가 휴가가 껴있기 때문에 가동률이 의도했던 건지 의도하지 않았던 것들인지 정상적으로 회복하는지 확인은 10월 3주차까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만 결과적으로는 9월 말에 봤던 저희가 어떤 송전 제한 이슈가 가장 피크였을 가능성이 높고요. 물론 이제 석탄이나 철학이나 철강 같이 원래도 에너지 고소비라서 분기 말 KP가 아니어도 꾸준히 좀 끌려고 하는 일부 산업들은 있을 수 있고, 반면에 나머지 반도체나 자동차나 수출형 기업들, 즉 얘네들까지 휘말려서 공장이 못 돌아가서 정말 침체로 제조업이 가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하셨던 것들은 생각보다 빠르게 10월 달에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가동률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 드릴 예정입니다.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일단 10월 달과 4분기의 경우는 가동률이 확인이 될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전방산업 쪽에서 좀 많이 눌리고 원재료나 이런 부담이 컸었던 산업들이 조금 더 부각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저희가 갖고 있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이렇게 보는 이유가 지금 현재 중국의 인플레이션, 즉 생산자 물가, 상품 가격, 원자재 가격 상승이 한계치에 좀 도달한 게 아닌가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저희는 10월 달, 11월 달에 중국의 관련 상품 가격이나 원자재 가격이 좀 급락할 수 있는 가능성, 그로 인해서 관련된 업종들도 이 스프레드에 대한 기대치가 좀 많이 정점을 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시는 왼쪽 그림은 중국의 생산자 물가의 그 해당 그 해의 신규 상승 요인을 막대 그래프로 그려놓은 거고요. 뭐 압도적으로 유관상으로 보시더라도 상당히 그 소비자 물가와 그 생산자 물가의 괴리가 벌어지고, 후방 산업은 좋지만 전방 산업이 상당히 마진이 축소되는 이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가파르고 강하게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의 가격 상승을 전방 산업에 전가하기가 좀 어려워졌고, 그런 것들이 이번 9월 달에 나오는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올해 연중 고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피크를 지나가면서 약간 이제 아쉽지만 수요가 불어지면서 상품 가격이 좀 급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이 원재료 가격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극단적으로 높아지면서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경기 침체나 인플레가 동시에 오는 것들 걱정을 하시는데, 여기서 인플레는 중국 쪽에서 조금씩 피크를 지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 갖고 있고, 중국이 이번 사이클에서 가장 먼저 회복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을 공급 쪽에서 줬기 때문에
그들이 공급 축소에 대한 부담들이 10월, 11월에 다시 가동이 돌아가면서 다시 공급이 풀리면서 일부 상품가격이 내려가는 시나리오도 있고, 반대로 너무 이제 많이 올라서 전방산업이 전가할 수 없고 멈춰버리는 이슈 때문에 또다시 가격이 내려가는, 어떻게 보더라도 10월, 11월엔 한계치를 넘어서서 상품 가격이나 일부 에너지 소재 관련 시클리컬 업종들이 좀 부진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고요. 이게 오히려 연말까지 놓고 보면 시장이 조금 더 건전하지 않겠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경우는 시스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정책을 빌드업을 했고 당이 뭐 다 알고 있었다라고 볼 수는 전혀 없고요. 헝다그룹 이슈도 당연히 커진 게 맞지만 밀년에 이런 규제가 어려워지고 곡소리가 나는 기업이 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했을 거고, 1년 반이 지난 상황에서는 결과물에 대한 확인과 냉각 과정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개입 신호가 높아진다. 즉 헝다그룹만 개입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부동산 시장 냉각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고, 중국 쪽 뉴스는 제가 계속 업데이트 드리겠지만 확실히 부동산 규제 완화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확인이 되면 부동산 경기도 분명히 단기간 내에 저점을 좀 찍을 수 있겠다라는 이제 증거이기 때문에 침체에 대한 부분을 시장이 더 반영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이제 중국 경제가 현재 몇 프로 정도 성장이냐면 2년 정도 평균 기준으로 보면은 2분기까지 한 대략 5.5% 정도 전년비 성장을 한 것 같고요. 중국이 이제 이런 정책의 빌드업들이 결국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에너지 구조 전환을 급하게 하다 전력난 발생하고 뭐 부동산 침체 위험을 키우고 공동 보유하면서 각종 빅테크나 산업 규제 괴롭히고 있는데, 이건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는 방향에서 본인들이 2, 3년 동안 하겠다는 거고, 그 과정에서 경기가 둔화되는 거는 하단을 좀 지키는 전략으로 갈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놓고 보면 타이트했었고, 향후 한 6개월 정도 놓고 보면 경기 하단은, 그러니까 목표를 설정한 하단이 임박했다고 가정하면 역시 이것도 거시 정책에서 이제 개입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중국 정부가 생각하는 경기 하단은 대략 5%에서 5.5% 사이라고 보여지고요. 3분기와 4분기 성장률이 저희가 생각하기에 5.2에서 5.3%를 넘기가 굉장히 어렵고, 지금 규제가 더 강화된다면 사실은 4분기에 5%가 깨지는 위험도 있기 때문에 적절히 개입할 수 있는 신호, 또 어느 정도 규제에 대한 성과를 보고 반대로 이제 조금 보정과 어떤 하단을 지키는 정책을 기대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너무 두려워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결과물로 혹시 인식을 하신다면 앞으로의 단계는 시작 대응인지를 보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정책의 완화 신호인지를 좀 확인을 하시게 된다면 시장의 부정적인 요인이 중국 쪽에서 더 확대되지 않는 쪽으로 4분기까지를 좀 판단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 갖고 있습니다. 뭐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중국의 수혜주는 본토 중심으로, 뭐 제조업 중심으로, 에너지 소재 기업이나 신재생 중심으로 내년 연간을 계속 저희는 추천을 드릴 것이고, 연말에 저희가 소위 말해 에너지 소재 쪽이나 공급이 줄 것 같아서 올랐던 애들이나 좀 과도하게 오른 신재생 애들이 조정을 받는다면 당연히 저희는 매수의 기회로 생각을 갖고는 있고요. 중국이 앞으로 지금처럼 전력난을 피하고 싶거나 혹은 공장이 강제로 꺼지는 일을 피하고 싶으면 너희들 무조건 신재생 투자해라라고 지금 사실 제조업에 강요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수소 쪽이나 저장 ESS나 이런 쪽의 밸류체인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신형 인프라 투자 이런 쪽에 뭐 어떤 송배전 설비나 발전소라든지 이런 관련 기업들도 관심을 꾸준히 가지실 필요가 장기적으로 있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는 홍콩은 최근에 굉장히 힘들고 본토는 8월에 좀 올랐다가 다시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당연히 내년 관점으로 보면 본토 중심으로는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갖고 있고, 홍콩의 경우는 지난 4년 동안 상당히 디레이팅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소비주나 서비스업 비중이 좀 70% 정도인 규제 대상이었던, 특히 이런 쪽의 비중이 높은 특성상 단기 반등 가능성은 좀 높지 않나. 홍콩이 조금 더 4분기에는 본토 대비 좀 탄력적인 반등 예상을 갖고 있고, 10월은 조금 전체적인 시장이 좀 변동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결과물 확인 이후에 중국 정부에 들어오는 규제 완화 신호나 또 이런 개입 신호들이 부분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이제 펼쳐질 거라고 가정을 한다면 시장의 패닉, 지금 보신 전력난 부동산 정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 갖고 있고, 여전히 좀 비중 확대 관점 얘기를 드리고요. 제가 이제 계속 주간 단위로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될 때 또 이슈들이 터지면 업데이트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